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두고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연이어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 소환도 없이 국내에서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자진 귀국설을 일축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언론사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과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 대통령실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 나온 거죠? 네, 그동안 고위 관계자들 입을 통해서 이종섭 대사의 임명부터 부임, 활동 등의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뜻은 전해졌는데요. 오늘 대변인 실명이 공식 입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호주와의 안보 협력과 호주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한 번도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가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 4시간가량 조사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했으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 준비가 되면 소환 통보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안 돼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도 이 대사가 자진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죠.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대통령실은 군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만큼 봐주기 수사나 수사 무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군 인사권자인 장관의 고유 책무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직무 태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용산발 리스크로 꼽히는 황상무 수석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고요? 네, 정확히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황상무 수석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나 경질설에 응답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역시 오늘 아침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권들처럼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게 국정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지난주 MBC를 포함한 출입기자 4명과 식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사자인 황상무 수석은 발언 이틀 뒤인 그제 국민과 언론인, 사건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한다. 공직자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관련 대응에 나선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경질설을 일축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결단을 촉구한 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공수처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도 법무부의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이 대사에게 소환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된 후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공수처와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즉각 귀국과 황상무 수석 거취 결단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가운데 한 위원장은 오늘 아침엔 추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당정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위원장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추가 메시지를 내진 않았죠. 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선 중앙선대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저녁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을 겨냥한 발언을 한 터라 이 추가 메시지가 있을지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은 추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이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난 박정아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은 이 대통령실이 당의 조치 요구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선대위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총괄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인 대표로 결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용산에다가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정 갈등은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 당내에선 한 위원장의 발언을 엄호하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한 위원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 이 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민심을 최전선에서 느끼는 당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건데요. 이 한 현역 의원 역시 YTN과 통화에서 이 대사와 황 수석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이 선거를 힘들게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당에 잇따른 우려를 사실상 일축하는 입장을 내면서 이 당정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오늘 오후 당사에서 순번을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의 거취를 두고 개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이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검증 요청을 일축하는 대신 당 최고위의 공천 유지 결정에 힘을 실었지만 이 양 후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공천관리위 초기 때도 이 양 후보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관위 차원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도 문제 제기하고 당내에서도 의원들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빨리 논란을 좀 종식하고 여러 가지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어제 양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결단을 촉구한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대한 전략 경선을 두고도 이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경선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과 이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가 양자 경선을 치르는데 그 방식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는 겁니다. 이 강북을 후보를 정하는데 이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데요. 이른바 친명세가 강한 권리당원에다가 이 기존의 박 의원이 당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들면서 받게 되는 30% 감점도 있어서 이 사실상 답이 정해진 경선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당권 경쟁자를 내치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내홍의 불씨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여러 발 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올해 두 번째 발사한 것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확인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7시 44분부터 8시 22분까지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여러 발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앞서 발사 지점을 황해북도 상원 일대로 표현했다가 이후 발표에선 평양 일대로 수정했습니다.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 쪽에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섬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타격 목표로 주로 삼는 표적입니다. 또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50km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은 한반도 지역, 주로 한국을 표적으로 하는 만큼 우리 측의 핵심 시설을 겨냥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4일 신형 순항미사일 바다수리 6형을 쏜 지 한 달여 만에 무력 도발 재개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면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네,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리는데 북한이 의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찬을 겸한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오후 방한했는데요. 외교부는 두 장관이 자유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은 물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기상 북한이 두 장관의 회담 테이블에 북한 문제를 올리기 위해 의도적인 도발을 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중국의 양회가 진행됐고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는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도 치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주변국 일정을 고려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미사일 도발을 자제해왔던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8일 조 장관의 미국 방문 이후 19일 만으로 두 장관 회담을 계기로 의미 있는 언급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하는 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5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예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점점 가시화하는데 정부의 강경 입장 또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결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국 20개 의대에서 모인 교수 비대위 회의에서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이보다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늘 오후 총회를 열어 일정을 조율할지 논의합니다. 또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인 전공의 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오늘 아침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할 수는 없다며 교수들의 집단 행동 예고를 비판하고 증원 철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오늘과 내일 서울 주요 대형 병원과 국립대 병원의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또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최근까지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1,400건을 넘었고 이 가운데 피해 신고 건수만 500건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진료 시간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개원의들의 분노가 높다며 전공의에 이어 교수진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개원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단 휴진에 나서는 등 전면적인 파업은 고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공의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수사관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수사관 언행 때문에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2차 출석 당시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기 위해 조사와 전혀 무관한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대선 투표 마지막 날인 현재 시각 17일에도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는 양측이 포탄과 로켓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로이터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인 자포리자주 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포격으로 선거관리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벨고로드에서도 우크라이나 포격이 이어져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15일부터 투표가 진행된 사흘간 투표소를 겨냥한 포격이 최소 19건, 드론 공격 25건이 있었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 고지에 올라서며 종신 집권의 길을 연 데 대해 국제사회는 두 쪽으로 갈라진 채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존 커비 국가안보소 통보좌관은 푸틴이 정적들을 투옥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맞서 출마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선거는 명백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에서 치러진 가짜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불법적으로 선거가 실시됐고 유권자에겐 선택권이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친러 성향 국가 베네수엘라의 이반길 외교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치운동이 거둔 압도적 선거 승리를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부와 개권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양당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선거 23일 앞두고 특히나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발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즉각 귀국해야 한다. 그리고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물론 대통령실은 일축했습니다. 오늘 아침.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물가를 잡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사업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밑그림과 비전을 그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각 당이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부터 그런 방향의 선봉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물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물가 안정은 대책의 정교함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의 정책은 곧 실천입니다. 조만간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시장 가면은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한숨만 나온다 이런 목소리가 많다. 이런 민심이 좀 반영된 목소리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선거 현장에서 뜨고 있는 그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민심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이 조금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게 보면 뭐 공천 취소된 두 사람 후보자의 뭐 과거 발언이나 이종섭 뭐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힘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물가 문제는 사실 지난 구정 때도 보면 벌써 차례상 물가가 굉장히 나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은 이번 총선이 보면 어떤 중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적극적으로 조금 대책을 나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과거에 이 돌이켜 보면 2012년, 뭐 2016년, 2020년 이렇게 지난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 정권 심판론이 무뎌졌던 이유는 경제 실적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 때는 생각보다 어떤 막말 논란 이런 것보다는 경제 실적에 대한 부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이 마지막 이 선거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일회성 어떤 물가 안정 대책 회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 내 어떤 위기감 반영과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 같은 부분들도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위기감 이것들이 확산되면서 뭔가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은 민생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동안 보면은 공천 과정이라든가 막말 파문이라든가 뭔가 정치 의제에 좀 집중된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서 뭔가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민생 이슈를 정부 여당이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는 뭐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선거 끝날 때까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좀 책임 있는 대책과 어떤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이것이 정치의 어떤 위기 모면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제스처에 불과하다면 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전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7%고 민주당이 32%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만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5%포인트가 빠지고요. 민주당이 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들은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먼저 정 교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 여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커 보입니다. 결국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심판 정서가 다시 불러일으켜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소재가 됐던 것이 전 이종석 국방부 장관, 현 호주 대사죠. 도피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그 안이한 대응. 이런 것들이 용산발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 후반에 있었던 황상무 수석의 회칼 발언 뭐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것이 곧 다시 한번 정권 심판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출발점은 용산 리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막말 파문, 공천 후보들의 막말 파문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막말 파문의 당사자들이 뭐 이를테면 공천 취소가 되는 그런 사태들이 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조국 혁신당의 가히 돌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바람 이것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정말 뭐 가장 예리하게 선명하게 뭐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선명성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 여론을 더 부추기고 어찌 보면 다시 복원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당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사 기간이 3월 12일부터 14일 동안 3일간이기 때문에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반영되기에는 그 여론이 좀 이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이에서는 그 부분도 조금 위기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가 15%가 이 한 주간에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의 데이터 오류나 또는 착시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여론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추세인데 지금 보면 그동안 조금 고공행진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좋아지던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나면서 조금 하향하는 추세에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천 파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천 파동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은 조금 상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정 교수님 짚어주셨던 그 이종섭 지금 현 주 호주 대사의 어떤 출국과 관련해서는 민심 반영이 좀 안 됐다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뭐 도태훈 이 후보의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악재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15% 정도가 등락이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번에 보면 어쨌든 양당의 지지율이 조금 서로 수렴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방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게
비례정당 투표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비례정당보다는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그 뭐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례정당 투표율이 생각보다 국민의힘보다 조금 우위에 있다는 부분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어떤 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율보다 더 크게 봐야 되는 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50대 후반 상당히 높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표에 반영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앞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그 여론에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주목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도 이종섭 대사뿐만 아니라 황상무 수석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까지도 이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해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어떻게 하는 게 네. 맞다고 보세요? 황상무 수석도 좀 그렇습니다. 사과는 충분히 좀 했고, 근데 그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정리되겠지만은 그것은 이슈가 계속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좀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발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이용 의원까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한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일 텐데 최근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심판 정서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이것들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절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보인 반응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입니다. 실제로 이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후보들이 느끼는 것과는 체감의 온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실이 민심을 외면한 이런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바로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것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정면 돌파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어떻게 뭉개기 위한 하나의 어떤 무모한 돌파인지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일치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변수를 좀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굉장히 조금 이 당청 간의 갈등이 조금 커질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선거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좀 선거 악재가 쌓이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선거를 치르는 데서 굉장히 좀 불리해지고 있다는 부분 느끼지만 선거라고 하는 건 선거대책위원장 중심으로 치러지는 거거든요. 당 지도부가 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다 우죽손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해버리면 지도부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겁니다. 단일 대우를. 근데 지금 지도부 입장이 틀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틀리고 현장에 뛰고 있는 후보자들의 다 입장이 틀리면 벌써 이것이 당청 간에 또는 후보자들 다 분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 당이 보니까 당나라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번에 보면 그 이용 후보나 그 김은혜 뭐 전 수석 같은 경우 조금 상당히 불편한 게 저분들은 당과 대통령실을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어떤 생각이 있다면 비공개적으로 정무 수석에게 그 사항을 전달해서 대통령실의 입장과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을 조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나와서 공론화해서 저는 도대체 얻는 게 무엇인가 싶어요. 공론화를 하면 할수록 여론화를 하면 할수록 더 분열상이 커지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과 대통령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만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단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은 일단 조금 좀 침묵을 하는 게 좋다. 침묵하는 게 좋다. 그 어떤 악재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한동훈 지도부에 전달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 그 부분도 본인도 마찬가지로 최종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먼저 내뱉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통령실하고 어떤 조율된 상태에서 어떤 입장 표현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막상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무 제스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에는 조금 더 그 현장 지금
그 선거를 뛰는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선거에 뛰시는 분들이 저는 저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사의 대담을 통해서 라디오 센터에 나와서 또는 어떤 TV 센터에 나와서 저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부분들은 저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비공개적으로 충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공개적이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후보들 얼마나 절박하냐면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도 이제는 가래로 막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에요.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이거예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무슨 절차를 밟아서 이걸 뭐 건의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상황의 어떤 아닌 거죠. 그만큼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선대위는 기민하게 대응해 주는 게 선대위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대위 입장에서는 기민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과는 좀 각에 서는 분위기가 오늘 아침 벌어진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당장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하던 출근길 뭐 기다릴거의 문답을 전격 중단했어요. 그만큼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당정 간에 혼란으로 비칠 가능성.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총선 승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멀어질 가능성.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지금의 일방적인 어떤 입장에서 어떤 변화의 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 선거 구도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후보 등록이 되는 시점에서는 여론 지형 자체가 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뭐 만약에 정부 여당에서 뭔가 변화의 어떤 사인을 주려면 그렇게 이번 주 내에 어떤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만이 여당으로서는 한번 선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거칠게 비판해서 논란이 제기됐던 양문석 민주당 안산 갑 후보 논란이 계속 이어졌자 오늘 아침에는 노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 찾아서 사과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왔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리워한 국민에 대한 사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좀 개파 갈등으로까지 좀 번지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일단 뭐 개파 갈등까지는 가지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과거의 친문계 거의 지금 뭐 거의 남아있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다 각자 도생하는 행보기 때문에 단지 저는 저 양문석 후보가 조금 아쉬운 게 저 봉화마을에 가셨으면 권양숙 여사를 만나서 찾아뵙고 예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정도의 좀 사죄 표현을 하면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될 텐데 보니까 한 10분 정도 잠깐 저기만 다녀오고 또 우리 기자분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 약간 비공개 일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진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 양문석 후보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거칠고 단장이 조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한 건 맞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어떤 표현의 자유 영역에 좀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얘기하신 거 보니까 2008년인데 2009년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고 2008년도에는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평가가 굉장히 조금 나빴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번 같은 경우는 거기 연장선상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막말로 이렇게 치부되는 건 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도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한한 그런 자유를 행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문석 후보가 상당히 조금 다소 거칠고 조금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한 건 맞지만 어떤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사과 발언을 계속 한다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참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김부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상의 어떤 사퇴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렇게 좀 두둔하는 듯한 발언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개파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친명 자객 후보이고 어떤 본인과 생각이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옹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 김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양문석 후보의 발언은 소위 정치인 노면에 대한 어떤 비판 이것은 저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있겠다. 기존의 어떤 장해찬 후보라든지 도태우 후보라든지 우리의 역사라든지 또 어떤 이런
그 막말과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후보가 보여줘야 될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성 있는 저는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과하는 과정에서 뭐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면서 나 또한 진화하고 있다든지 뭔가 사과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김부겸 위원장이 얘기했던 어떤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은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곧 정체성이라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노무현 후보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막말, 조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대위원장과 대표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 이것이 오늘 내일 이어질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좀 매듭짓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자, 여야 모두 공천 작업 다 마무리되고 이제 선대위 구성해갖고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나서고 있는데 한 군데 남았습니다. 지금 강북 을지역.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뇌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양자 경선을 하게 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제도 전환은 박용진 의원. 이번에도 현역 하위 10%에 해당하는 감산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일까요, 뭘까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합리와 부당함, 불공정함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이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지금도 그 어려운 지역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많은 후보자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보고 그 포용적 틀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이미 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당이 그 공천 과정을 수습하고 총선 그 전체 국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 이상 그 자꾸 잡음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은 30% 감점 받고 조수진 변호사는 25%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 100m 달리기 하는데 출발선에서 박용진 의원은 30m 뒤에서 조수진 변호사는 25m 앞에서 출발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불공정한 경선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걸 경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박용진 후보 뜯어내기다. 어찌 보면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용진 후보에게 2중, 3중의 어떤 족쇄가 처해져 있는 건데요. 자, 당장 후보 현역 의원 하위 평가 10%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30% 감산입니다. 거기다음에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여성신이라는 이유로 25% 가산입니다. 그러면 결국 55%라고 하는 소위 그 불공정을 안고 소위 경선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이게 당내 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과연 당내 민주주의를 뭉개는 어떤 조치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강북을 선거 한 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진짜 500%, 500표, 1000표 이내에 싸움을 하고 있는 이른바 중도층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5%의 갭을 두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경선에 나선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이제 박용진 의원 문제 제기하는 게 강북 의뢰 선거인데 전국 권리당원이 70%고 강북 의뢰 권리당원 30% 투표받게 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좀 불공정과 아니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의 공천 기준을 보면 두 가지 기준이 이중적 잣대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같으면은 지금 이 현역 물갈이 하는 시스템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은 물갈이 하려면 결국은 하위 10% 있는 때는 굉장히 많은 감점을 주고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상당 가산점을 줘야 물갈이가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보면은 그 하위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비명계원으로 찍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적 낙천을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룰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박용진 의원에게 적용되는 감점 30%를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어쨌든 하나의 방법이 보면 권리 당원들을 또 그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권리당원을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상당히 내정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서대문 갑에서도 어쨌든 3위 후보에서 떨어졌던 김동완 변호사를 다시 3위 안에 집어넣고 공천으로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저는 단지 이제 민주당이 지금 보면 박용진 후보를 어떻게 보면 정봉주 후보가 어떤 막말 사태로 낙마했을 때 아마 박용진 의원을 그대로 공천했으면 아마 상당한 대반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서울 수도권 선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이거든요. 하지만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일단 떨어뜨리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민주당원들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당원들의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 권리당원들의 수준들이 그동안 진명기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오고 후보로 뭐 공천시켜왔지만 이번 박용진 사례에서만큼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민주당원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정말 조금 수준 높은 그런 투표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예. 그래서 박용진 의원에게도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일말에 하는 기대는 한번 가져봅니다. 예. 이전에 이제 정봉주 후보와 이제 그 경선 결과, 결선 결과 나왔을 때 하더라도 그때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여진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임종석 전 실장은 워낙 큰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조수진 후보와의 어떤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가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된다면 여진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큰 당내 여파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 이 상황을 결과를 예측하고 있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당내에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독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번 평가를 보면서요. 이 박용진 의원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무섭다. 라는 그런 당내 비주류의 평가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 이것이 작은 어떤 박용진 후보를 찍어내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회의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이 수도권 선거에 서울 수도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당내 갈등으로 더 치솟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혹시 저희가 지금 앞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물가와 관련된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을 한번 들려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민생 경제와 관련한 녹취가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 듣고 나머지 이야기는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 경제가 실패를 넘어서서 참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과일 가격이 32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폭등한 과일값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금사가 황금귤이라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사교육비 또한 이 정권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더구나 기업들의 체감 경기까지 41개월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다가 이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생 경제가 IMF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수습할 능력도 수습할 의지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들어가면서 양당이 민생 경제,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뭐 이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공천 파동이라는 부분 또는 막말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의 가장 핵심을 경제 실정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지금 나가보면 어쨌든 사과 하나가 9,000원이고 10,000원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이 삶이 조금 힘들어졌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임금이 명목 임금은 그대로인데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어떻게 가난해졌다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낄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굉장히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하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실질적인 대책들 사실은 지금 계속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고금리나 고물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254개 중에서 수도권에 지금 122개 걸려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이 미치면 가장 핵심은 물가와 집값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집값에 대한 부분, 물가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수도권 선거가 상당히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 그 약점을 계속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가와 관련돼서만큼은 공성보다는 수성의 입장이 굉장히 강할 텐데 어떤 좀 보완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정부 여당이 하루아침에 물가와 관련돼서 또는 경제 실정
설정과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예.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단순히 정치 의제만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이슈를 가지고 정부 여당이 씨름하고 당정 회의를 하고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고 또 총선이든 총선 이유가 됐든 어떤 책임 있게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조국 대표가 과연 몇 번에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몇 번에 들어갈까요? 일단 본인이 창당한 이유가 보면 어떤 사법적인 어떤 판단 외에 어떤 본인이 정치적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되면 당연히 뭐 본인이 창당을 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비례대표 남자 1번이 그러니까 결국은 비례대표 2번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2번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아마 당선자 신분에서 국회의원 못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대법원의 이제 판결만 나왔기 때문에 혹은 뭐 하루밖에 못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번호를 승계받을 후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2번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당선권 안에서 그러니까 전략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마지노선에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비례 정당 선호도가 사실은 호남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당을 지금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호남의 돌풍이 지금 수도권으로 상륙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어떤 흐름에 좀 뭔가 채찍을 가하는 심정이 된다면 또 뭔가 절박함,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각오로 조국 대표가 일단 비례대표 순번에서 남자 1번인 2번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저희 조국혁신당은 10명 이상의 어떤 국회의원을 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배수의 진을 각오로 생각한다면 때문에 10번에 본인을 배치시켜 놓고 정말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것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호소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2번 혹은 10번까지도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그건 한번 오늘 저녁에 어떤 결과가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서 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버스가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SUV 차량이 정면부터 측면까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성한대가 없습니다. 그 옆에 회색 승용차도 뒷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앞서 사고로 멈춰서 있던 승용차와 SUV를 대형 관광버스 2대가 달려와 그대로 덮친 겁니다. 1차로에 오던 버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량을 추격하고 2차로에 오던 버스가 2차로에 있던 승용차량을 추격한 거예요. 승용차에 탄 30대 여성과 5살 아들, SUV를 몰던 40대 남성까지 모두 3명이 숨졌고 버스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을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에 맞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충북 괴산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2명이 무사히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대와 주택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불티가 그 옆에 쌓아놓은 거에 붙어갖고 그 종이 박스랑 이런 숯이 옆에 따로 있었거든요. 건조한 날씨 속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대구 군위군 북해면에 있는 야산에서 난 불로 차량 40석 진화 인력 17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담배꽁초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4명이 구조되고 6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한때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전부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 하객동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옆으로 넘어져 3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전북 익산시 성당면에서 55살 여성이 주택 마당에 있던 91살 시어머니를 차로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시어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마당에 누워있던 것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60대 경비원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흉기로 손을 한 차례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중과 여고에서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게시글은 어제 처음 올라왔는데 여고에서 흉기로 최소 10명을 살해하겠다거나 여중에서는 폭탄으로 테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투자도 대신해주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등 각종 불법이 성행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한 암행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어진 대화방을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다름 아닌 금융감독원 소속 주식 리딩방 암행 점검단입니다.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주식을 추천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챙겨보며 마치 개인 투자자인 것처럼 문의도 넣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워치리스트에 해당되는 유사투자 자문업체에 유료로 가입을 해서 지금 이제 불법 행위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이제 제기가 이제 많은 그 소비자 피해 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8개월 사이 이뤄진 암행 점검만 700차례가 넘습니다. 고수익 보장이나 1:1 상담 등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수백 명의 개인 투자자가 억 단위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적인 주가 조작으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리딩방 회원 1,300여 명을 부추겨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미리 주식을 사놓고 수익을 볼 거라며 꼬드긴 뒤 재빨리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불법 리딩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구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불법 리딩방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만큼 재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돈을 빼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늘리는 등 수사기관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가 조작에도 가담한 그 사례들이 일단 확인이 되고 아마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식거래 내역 등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신속히 협조해서 받아낸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 자문업 기준도 함께 강화해 애초에 불법 리딩방이 생겨나지 못하게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1973년 이래 50년 넘게 경범죄 처벌법으로 다뤄져 온 현장 암표 매매 중심의 단속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 그동안 공연법이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 입장권 등이 온라인에서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된 뒤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데도 처벌에 한계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개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죠. 다행히 낮에는 다시 봄 날씨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에서는 기온이 영하 5도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서 포근합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 유입된 황사도 모두 날아갔는데요. 다만 동해안에선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13도, 광주 17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하늘이 계속되면서 동쪽 지방에서는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꽃샘 추위는 비가 그친 뒤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